오늘 결석하신 분이 많네. 자, 다음은 3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보배는 2019년 10월 1일에 사무실 임차료 1년분 120만원을 지급하고, 네, 우리가 암산으로 하기 쉽게끔 1년분 120만원 하면 한 달에 10만원. 자, 임차료도 보험료하고 마찬가지로 위에서도 보험료였고 29번에서는 30번에서는 임차료죠. 임차료도 비용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 그거 임차료하고 임대료하고 이제 구분이 앞으로 되셔야 됩니다. 임차료 하면 비용 개념가고 임대료 하면 수익 개념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임차료 하면 비용. 그러면 1년분 임차료를 말이죠. 10월 1일 날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과 같이 분개했답니다. 그러면 결산일 날 결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10월 1일 날 임차료 12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20만원.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고 자산 감소시켰죠. 그러면 결산 분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용 중에 미경과된 것은 내년 9월까지니까 9달치가 미경과됐죠. 미경과된 임차료는 취소시켜야죠. 그래서 9개월치는 90만원. 자, 90만원의 비용을 취소시킨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대변에 임차료 90만원. 이게 답이 된다. 차변에는 뭐냐? 선급비용 90만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히터 틀어드려야 되겠네. 네. 괜찮으세요? 좀 더우세요? 저도 조금 더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껐네. 예, 껐네. 네. 이해가시죠? 한 50%? 50%? 네. 유형이 아까 29번 문제에서 보험료, 결산 수정분기 하는 것과 요 임차료, 결산 수정분기 하는 원리가 똑같은 거죠. 그죠? 네. 결산 때는 미경과된 것을 비용에서 취소시킨다. 비용을 취소시킬 때는 대변에 적어요. 그 비용 개념. 예,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비용을 취소시켰다? 그러면 비용을 이미 지급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내년으로 이연시키기 위해서 자산으로 잡아줍니다. 그게 선급비용이다. 비용을 자산 잡아준다는 게 선급비용이에요. 예.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선급비용. 이걸 왜 비용을 자산으로 단기에 지급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 비용은 내년에 우리가 효익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내년에 이 임차료로서 효익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일단 자산 잡아놔야죠. 내년에도 이 사무실을 9달은 쓸 수가 있게 되니까 그것을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놓고 내년에 10월 달에 재계약할 때 이 선급비용이 대변에 가서 없어져요. 대변에 가서 그때 없어집니다. 네. 알아서 없어지는 아니면 1월 1일 되면 또 우리 10월 1일 날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예. 재계약할 때. 예. 재계약을 안 했고 만약에 만료일인 2020년 9월 30일로 해서 우리가 그 사무실을 뺐다. 우리가 이사를 나와버렸다. 그러면 계약이 종료되니까 그때 거기에만 회계 처리할 때 선급비용 없어져요. 선급비용 없어지고 그 보증금 찾은 거 차변에 오고, 또 보증금을 우리가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 보증금을 줄 때는 우리가 그걸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서 그걸 자산 처리하는데 그 임차 보증금 대변에 적어서 없애주고 차변에 이제 보통예금으로 들어오고 선급비용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 차변에 90만 원은 2020년도 임차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20년 9월 30일로 해서 이 사무실 임차 끝나가지고 거기서 이사 나왔다 라고 가정하면은 이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선급 비용 이제 없어졌어요. 9달 다 이제 사무실 사용했으니까 이 자산 가치가 없죠. 대변에 적어야죠. 대변에 90만 원. 그러면 차변을 뭘 적어요? 임차료. 그 임차료가 뭐냐? 2020년도 임차료인 거죠. 9달치. 그래서 2020년 임차료가 2020년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야 딱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2019년도에 2달이 있고 2020년도에 차기에 4개월이 있네요. 전부 6개월이네요. 자, 2019년 11월 1일 향후 6월분의 보험료 3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 보험료 지급했다는 거예요. 6개월치 30만원. 그러면 한 달에 5만원이네요. 월 5만원. 그쵸? 6개월분 30만원이니까 월 5만원. 지급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거죠. 언제? 11월 달에. 2019년 11월 1일 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여기 보기를 점검하겠습니다. 1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보험료는 10만원이다. 맞죠? 자, 월 5만원이잖아요. 여기 5만원, 여기 5만원, 여기 5만원, 여기 5만원, 여기 5만원, 여기 5만원 해서 6호 30만원인데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뭐만 가야 돼요? 단기분만 가야죠. 단기분만. 그러니까 10만원 맞다 이겁니다. 두 번째,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비용은 20만원이다. 그렇죠. 이것도 맞죠.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 맞죠. 자, 이것이 선급비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요 4달치. 4, 5, 20. 20만. 그 다음에 3번. 12월 31일 분계는 차변의 선급비용 20, 대변의 보험료 20. 맞죠? 자산 처리하고 단기의 비용에서는 20만원을 취소시켜주고. 맞죠? 4번. 단기분 보험료는 30이다. 틀렸습니다. 단기분 보험료. 여기 손익계산서에 가는 게 단기분 보험료죠. 10만원이죠. 10만원이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12월 31일 수정 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와 결산 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자, 수정 전에 지금 12월 31일인데 수정하기 전이에요. 결산 수정하기 전에 선급 임차료가 9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리고 임차료 비용이 450만원 잡혀있네요. 여기를 수정 전에 잔액으로 보고 이와 같이 결산 정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결산 정리한 사항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8월 1일 1년치 임차료 비용이죠. 30만원을 지급하고 선급 임차료로 처리했다. 오, 자산 처리했군요. 그러면 이게 요 30만원이 현재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30만원이 8월 1일 날 처리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12월 31일 현재의 것이니까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요 30만원은. 그죠? 처리했다. 나머지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는 적절하게 처리하였다. 나머지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는 적절하게 처리했다. 네. 자,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해라 이 뜻이네요. 지금 30만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상기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는 얼마가 될까요? 이랬습니다. 이걸 결산정리를 한 다음에 이 선급 임차료는 얼마일까요? 또 임차료는 얼마일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8월 1일 날 지급했으면
지금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이게 몇 달치입니까? 5개월. 5개월은 선급 임차료가 아니죠. 5개월은 결산정리 때 당기의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전부 선급 임차료로 봐버렸으니까. 그러면 1년에 30만 원이면요. 여기 임차료가 지금 1년치가 3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12달을 나누면 한 달이 얼마예요? 25,000원이네요. 네. 그러면 25,000원씩 5개월. 25 곱하기 5 한번 해볼까요? 5, 25, 5, 20. 125,000원이네요. 이 125,000원은 단기의 비용으로 가야 되니까 임차료에다는 더해주고 여기 임차료에다가 125,000원 더해주고 선급 임차료에는 빼주고 여기 선급 임차료에서는 빼주고 맞죠? 왜? 여기서 8월 1일 날 임차료 30만 원을 주면서 이걸 다 선급 임차료로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선급 임차료 900 중에서 이 8, 9, 10, 11, 12 단기분에 해당되는 5개월치는 선급 임차료 아니고 임차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25,000원을 이쪽으로 옮겨줘야 돼. 옮겨줘야 돼요. 그러면 선급 임차료에서 빼면 됩니다. 자, 900만원 빼기 125,000원 하니까 8875000 8875000 요것도 그 다음에 밑에 거 450에는 더해야 돼요. 450 더하기 125,000원 4625000 답이 3번에 있군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다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원리가 이해를 못할 건 없습니다. 네. 8월 1일 날 자산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선급 임차료에 지금 시산표에 선급 임차료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건 틀린 거죠. 아니, 틀렸다기보다는 8월 1일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산 때 이걸 정리해 줘야 돼요. 결산 때 기간 경과분 5개월치. 이거는 선급 임차료에서 빼주고 임차료에 더해줘야 돼요. 그럼 선생님 분기는 어떻게 써야 돼요? 분계라는 모든 회계 처리는 분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럼 분계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메모장에서 제가 써드릴게요.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해야 아까 그 작업이 일어나냐면 차변에 임차료 125,000원 대변에 선급 임차료 125,000원 전표 입력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표 입력으로서 분계가 다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 선택해가지고 임차료 12만원 적어주고 대변 선택해가지고 선급 임차료 12만원 적어주면 이 시산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잔액이. 왜 그럴까요? 차변에 임차료 12만원 적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비용 발생이니까 비용 발생이니까 요 임차료에 450만원에 125,000원이 비용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변의 선급 임차료는 뭘까요? 이거는 자산 감소죠. 선급 임차료가 자산이니까 자산이 대변에 가면 자산 감소. 그래서 선급 임차료 해도 되고요. 선급 비용 해도 같은 뜻입니다. 선급 비용이라는 것은 임차료, 보험료 이런 것 등을 통합해서 부르는 개념 과목 이름이고 선급 보험료, 선급 임차료 하는 것은 비용 하나하나를 자산 처리할 때 그렇게 쓰는 개념 과목이고 선급 비용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당좌자산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은 결산정리 사항 중 손익의 발생에 따른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결산정리 사항으로 옳은 것은 네, 자,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앞 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이런 비용 발생, 수익 발생이라는 말이 나오면 미자 돌림의 개정 과목들이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비용 이연, 수익 이연이라는 말이 나오면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회계 처리합니다. 그거 지금 아직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비용의 발생은 미지급 비용. 예? 미지급 비용. 재무상태표에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에 해당이 돼요. 아직 안 배웠어요. 미지급 비용. 네. 그러면 비용이 발생되니까 대변에는 손익계산서에 비용 개정 과목이 오겠죠? 뭐 임차료가 오든지 보험료가 오든지 이자 비용이 오든지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수익이 발생한대. 수익이 발생하면 여기에 뭐가 오겠느냐 이거예요. 미자 돌림. 자, 재무상태표에 여기는 지금 이쪽과 이쪽이 방향이 다르죠? 재무상태표의 이쪽은 자산,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은 부채예요. 그래서 지금 미지급 비용은 부채 쪽에다 적어놓은 거고, 자산에 오는 수익이 발생 때문에 자산에 오는 개정 과목은 우리 당좌전에서 배웠어요. 미수, 네, 미수 수익. 미수수익 당좌전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미수수익. 그러면 이 미수수익과 관련된 손익계산 사항이 뭐냐? 수익 발생. 그러니까 이건 비용이 아니라 이건 수익이 오는 거예요. 수익. 수익의 발생은 어디예요? 손익계산서 대변 항목이죠. 대변에서 수익이 발생하죠.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죠. 이걸 지금 그런 의미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그림이. 이게 손익계산서의 오른쪽이 대변. 대변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이 뜻이고요. 예. 자, 근데 보니까 결산정리 사항으로 옳은 것 했는데 칸 채우기인 줄 알았더니 칸 채우기 아니라 말로 설명을 했어요. 자, 말로 설명했어도 일단 수익이 아닌 것부터 제껴볼까요? 여기 지금 수익에 대한 얘기니까 보험료 해당 없어요.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 비용이니까 해당 없어요. 그러면 요 1번과 4번은 일단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비용 얘기가 나요. 이자 비용도 비용이요. 보험료도 비용이요. 그러니까 이건 제끼놓고 수익 중에서 답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뭐 그래야 되겠죠. 자, 임대료 수익 맞아요. 미자 돌림이에요. 그러면 이게 답입니다. 그럼 3번을 볼까요? 이자 수익 맞아요. 하지만 선자 돌림을 썼죠. 이자를 선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선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은 나중에 부채에서 배웁니다. 선수금과 선수 수익. 그래서 2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게 다 결산정리 사항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이 결산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할 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회계를 만약에 이번에 처음 배웠다면 이제 회계 2주째 배운 것이군요. 예. 뭐 2시간씩 배웠으니까 시간수로는 이제 고작 8시간, 아니 16시간 배운 셈이네요. 근데 뭐 첫날은 OT다 뭐다 해서 뭐 저기 했으니까 뭐 사실 한 10시간. 이제 회계 이론 10시간째 배우는 건데 10시간 배우면서 여러분이 이런 비용과 수익의 발생과 이런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지금 완벽히 이해했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 진도는 우리가 거기를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뒤로 가서도 우리가 이제 이 자격증 공부하면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예,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 FAT 1급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고비를 꼭 넘어야 됩니다. 고비를 넘으셔야 돼요. 나 이거 뭐 결산할 때 우리 회사 결산 내가 직접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뭐 나는 접어두자.
실무만 하신다면 접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예. 실무만 한다면은 나는 내가 직접 결산할 사람이 아니다 하면은 그런데 FAT 1급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패스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고비를 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과 관련된 점수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 고비를 넘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당좌자산이 자산 쪽에서 개정 과목이 참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문제까지 우리 공부를 다 마쳤고요. 다시 교재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오늘은 재고자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네, 우리 교재 73쪽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의미를 한번 보죠. 네, 우리가 흔히 재고라고 하는 게 재고자산입니다. 네, 만약에 옷가게를 하는 사업자를 생각할 때 옷가게에서 옷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가 있는데 옷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의 재고라고 부르는 건 뭘까요? 바로 옷이 재고입니다. 만약에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옷가게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를 재고라고 부를까요? 안 부릅니다. 옷가게에서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자동차를 재고라고 부르나요? 안 부릅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재고자산 하면은 바로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중에 있거나 또는 생산의 제공 과정에 투입하는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이에요. 자, 크게 말하면 다 판매를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원재료라는 것도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투입해 가지고 제품화해서 팔려고 원재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는 거예요. 네. 제품 생산에 투입하고자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재고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원재료 창고에 원재료 재고가 얼마밖에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소모품 재고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모품이 사무실에서 쓰는 소모품은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안 합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소모품은 이런 것도 사무실에 뭐 이런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것도 소모품 B라고 해요. 근데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용지나 뭐 볼펜이나 이런 것이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이 재고자산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소모품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화공약품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슨 저 식품회사 같은 데 제가 옛날에 식품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기술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프로세스, 생산 프로세스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자재를 맡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특수 화공약품들이 많이 들어가요. 예. 여러 가지 뭐 세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생산 과정에 그 투입합니다.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또 투입하기도 하고 어떤 반응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물질 그것이 완제품의 이렇게 형태로 남아서 오진 않아요.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증발되거나 분해되거나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 게 바로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그러나 만약에 고구마다, 감자다, 옥수수다 이러한 것이 뭐예요? 원재료죠. 식품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옥수수를 투입했다. 그건 원재료. 옥수수가 나중에 옥수수 가루가 되어서 나왔다. 전분이 되어서 나왔다. 물엿이 되어서 나왔다. 포도당이 되어서 나왔다. 그게 옥수수는 원재료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약품 또는 첨가물 이런 걸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첨가물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다 분해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없어지죠.
그런 게 바로 소모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에 따지고 보면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이 바로 재고자산인 겁니다. 자, 재고자산의 종류가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상품, 이거는 완성품을 사서 파는 재고자산이에요. 완성품을 사서 파는 재고자산. 우리 FAT 1급의 실무에서는 상품밖에 안 나와요. 왜냐? 도소매 여부로 실무 시험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회계 처리할 때는 상품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높은 급수에 가면 제조업으로 나와요. 제품. 다 만들어진 거, 제품. 그 다음에 반제품은 뭐냐? 다 만들어진 건 아닌데 이 상태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반제품. 제공품은 뭐냐? 아직 만드는 도중에 있어요. 제공품은 아직 판매 단계까지는 안 된 거예요. 공정에 걸려 있는 거. 원재료는 아직 투입되기 전. 공장이 투입되기 전의 원료, 원재료. 미착품은 뭐냐? 이 미착품은 미착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미착 원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미착품은 여기 상품이나 원재료가 될 수 있죠. 자, 상품을 주문했으나 아직 도착이 안 됐다. 선적지 인도 기준인데. 자, 외국에서 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저 공기청정기를 판다고 볼까요? 우리 회사가? 그러면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공기청정기가 미국에서 이틀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인천항으로 해서 여기 이천으로 올 건데 그 전까지는 미착 상품으로 해서 재고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적지 인도 기준은 선적함으로써 매입자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미착 원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료를 옥수수를 미국에서 샀어요. 그것도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계약이 돼 있다. 그럼 미국에서 선적이 끝나면 그때부터 우리 회사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미착 원재료. 미착품은 이게 미착 상품, 미착 원재료 등으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소모품. 아까 말씀드린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 형태의 재고자산입니다. 여기서 재고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에서 쓰는 소모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제품 생산에 투입된 소모품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의 종류 이 자체가 다 개정 과목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주의사항에 있는 것은 뭔가요? 네. 상품 매매 기업은 상품, 미착 상품이 주요 재고자산이며 제조업은 원재료, 미착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이 주요 재고자산이다. 네. 자,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부동산을 매매하니까 부동산이 바로 상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라면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재고자산이 된다. 네. 이해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자, 취득원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취득원가 얘기 한 번 나왔었는데 단기 매매증권 취득원가 이 얘기 나왔었죠. 단기 매매증권 취득시 회계처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기 매매증권 취득시 회계처리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실제 구입한 가격만 들어갑니다. 거기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할 때만 취득시 비용을 비용 처리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랬죠. 바로 이제 두 번째 자산 또 나와요. 바로 재고자산 취득할 때 그 취득 금액이 취득 원가인데 이때 부대 비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재고자산 매입대금 및 매입 관련하여 지불한 운반비. 그러니까 매입대금이라는 것은 그 재고자산의 물품대예요. 물품 가격. 거기에다가
매입과 관련해서 지불했던 운반비, 수수료, 하역비, 보험료가 들어갔다면 보험료, 또 취득세를 냈다면 세금 등의 구입 부대 비용을 모두 취득 원가로 포함한다. 대부분 다 이 원칙이 적용돼요. 앞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자산 다 이 원칙이 적용될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만 좀 유별나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 주의를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구입 시 운반비, 이거 재고자산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그러니까 운반비를 구입 시, 재고자산 구입할 때 운반비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으라는 얘기고요. 요 밑에 이건 뭐냐면 판매, 매출 시 운반비, 재고자산 판매할 때 운반비는 이건 비용 처리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네, 지금 아까 여기 위에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운반비는 뭐냐면 재고자산 취득. 매입과 관련한 운반비를 말하는 거예요. 매입과 관련한 운반비가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것이지, 판매하기 위한 운반비는 그냥 운반비예요. 비용. 이거는 이제 판매 관리비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네,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이나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외상으로 상품을 샀으면 차변의 상품 100만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100만원. 상품이 재고자산이에요. 외상 매입금은 우리 부채입니다. 현금으로 샀으면 대변이 현금이 되는 거죠. 네, 뭐 간단한 분계입니다. 자, 그런데 매입에 부대 비용을 전부 더하지만 매입 금액에서 빼주는 것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순 매입액을 계산할 때 빼야 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매입 애누리라는 게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볼까요? 매입 애누리에 대한 설명 그 바로 밑에 나오죠? 매입한 재고자산 중에 하자나 파손이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받는 것을 우리가 애누리 받았다 이래요. 네, 애누리. 네.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은 뭐냐? 매입 환출은 말이죠. 매입한 재고자산 중에서 하자나 파손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 반품한 겁니다. 예. 우리가 하자는 있지만 그냥 가격 할인 받아가지고 판매는 가능할 것 같아서 우리가 가격 할인 받고 갖다 쓰는 게 있고, 반품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건 뭐 내가 이건 도저히 못 쓰겠어요. 그래서 반품하는 게 있죠. 그래서 반품하는 것은 환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환출. 네. 돌려보냈다 이겁니다. 반품 시켰다. 그 다음에 애누리는 할인받고 그냥 쓰는 거예요. 할인받고 그냥 쓰는 거. 그걸 우리가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라고. 그래서 이게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게 어느 시기에 보통 일어날까요? 상품이 우리 회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검수를 하죠. 딱딱딱딱 검수해가지고 이건 쓸 거, 이건 도저히 안 돼. 그걸 그 입고 담당자가 이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회사 내에서. 그래가지고 반품 시켰다. 그러면 매입 환출 애누리예요. 네. 할인받은 건 애누리. 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정 과목을 보게 되면은 매입과 관련된 개정 과목을 이렇게 조회를 제가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 154번에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및 애누리, 157번에도 매입 환출 및 애누리, 160번에도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자,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하나 세트로 개념값이 묶여져 있죠. 예, 반품이나 할인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거의 같은 시점에 일어나니까 개념값은 그냥 하나로 묶었어요. 이거는 사실 건수는 두 개지만, 예, 이 두 개가 여기 통합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많을까요? 재고자산 종류가 많으니까. 아까 재고자산 개념 과목 쭉 보셨죠?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반제품도 있고, 미착 상품도 있고, 미착 원재료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재고자산이 만약에 7개다 그러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도 7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매입 환출과 애누리가 그 재고자산 종류별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가 하나의 개정 과목으로 실무에서 쓰고는 있지만 사실 건수는 두 가지가 여기에 다 혼합된 거예요. 애누리와 환출이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애누리나 환출이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상품을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네. 자,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을 여기는 따로 썼지만 우리 그 더전 프로그램에 가면은 매입 애누리하고 매입 환출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걸 한 개념 과목 하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차변에서 외상 매입금 또는 현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외상 매입금이나 현금. 외상 매입금이나 현금이라는 것은 외상을 하고 나서 이미 외상합시다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우리가 외상 매입으로 다 해가지고 세금계산서까지 받았어. 그러면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 나중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누리 받고 환출 받으면. 그러면 외상 매입금에서 빼야지. 그게 아니라 현금으로 샀어요. 그러면 현금 돌려받아야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우리 회사 그 할인받은 거, 반품시킨 거 현금 다시 돌려받아야죠.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이 오고. 외상을 쳤으면 외상에서 감소하고. 외상 매입금이 부채잖아요. 부채가 차변에 적으면 어떻게 돼요? 부채 감소. 그러니까 우리가 반품시킨 거는 외상으로 했으면 부채 감소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매입 금액에서 빼야 되는 게 이 매입 할인이 있습니다.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은 요 매입 애누리 및 환출하고 시차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구매자가 판매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에 약정에 의해서 할인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네. 되게 이렇게 그 고정거래처가 어떤 약정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는요. 그 약정서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현금 거래 시는 단가를 얼마로 하기로 하고 외상 거래 시는 뭐 3개월 외상호를 원칙으로 하되 단가는 얼마로 한다. 현금 거래와 외상 거래 이 서로 단가 조정을 미리 해놓습니다. 예. 미리 약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할 때 이거 외상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외상. 그러면 거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외상 단가에 맞는 단가를 적용해가지고 세금계산서하고 거래명세표 발행하는 거죠. 현금 거래 하겠다. 그러면 현금 단가에 맞는 걸로 해서 발행하는 거죠. 자, 외상 거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3개월 외상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이니까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발급 받은 거네요. 네. 외상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발급 받았어요. 그런데 윗선에서 그거 왜 외상으로 해? 이거 금액이 큰데 지금 우리 회사 돈이 있으니까 이거 현금으로 해. 현금. 그래가지고 가서 이거 3개월 후에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조기에 지급을 하면은 그 미리 약정된 단가로 조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외상매입금을 줄여야 되겠죠. 외상매입금 얼마만큼? 매입 할인 받은 것만큼이. 그래서
대변에는 매입 할인,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무에서 매입 할인 개정 과목을 검색해 보면 자, 매입 할인은 개정 과목이 이렇게 그냥 매입 할인만 독립적으로 있죠. 매입 할인, 매입 할인, 매입 할인. 네. 그리고 그러면 147, 148 이게 뭘까? 그럼 상품이 몇 번인가 볼까요? 코드가 상품이 146번이죠. 코드가 상품이 146번이고 147번이 상품의 애누리와 환출, 148번이 상품의 매입 할인. 네,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여러분 상품의 순 매입액을 계산할 때는 꼭 이렇게 계산하세요. 총 매입액이라는 것은 매입 부대 비용을 일단 다 더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빼줘야 돼요. 애누리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빼주세요. 환출이 있었다? 빼주세요. 매입 할인이 있었다? 빼주세요. 그래서 빼주는 건 세 가지. 이것을 우리는 순 매입액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회사의 매입액, 우리 회사의 매입액이다 그러면 그건 총 매입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순 매입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 할증도 있네. 응? 매입 할증. 네. 그냥 궁금했는데 매입 할증도 있나요? 매입 할증이 어떤 거? 매입 할증? 네,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3개월 후에 주겠다고 그런 것 때문에. 아, 매입 할인이 있으니까 반대로 매입 할증. 물론 매입 할증도 있겠네요. 진짜 있나? 그러니까 매입 할증이라는 개정 과목은 회계에서는 안 써요. 왜냐하면은 매입 할증이라는 것은 매입할 때 이게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를 취득 금액, 총 매입 금액에 이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매입 할증이라는 개정 과목을 따로 쓰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현금 거래로 그동안 쭉 단가 결정을 해왔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결제 방법을 3개월 외상으로 합시다로 바꾸면 바로 거래처에서 가격 올립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게 일종의 매입 할증이죠. 그러나 회계에서 매입 할증을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진 않아요. 그냥 매입액에 그냥 포함하는 거죠. 매입 금액으로. 자, 이제는 매출 원가를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매출 원가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10분간 쉬었다가.